안녕하세요. 남승천기기능사학원의 남승찬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또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요. 자, 동기자 발전. 그에 앞서서 먼저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법과 권선 계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전기자라는 것이 뭐죠? 전기가 흘러나오는 부분이죠. 전기가 흘러나온 부분에 어떻게 그 선을 감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1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철 안에 이렇게 구멍을 팠죠. 구멍을 파고 전선을 이렇게 막 밀어 넣었죠. 이렇게. 그래서 집중권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한 극, 한 상에 홈수가 한 개씩 있었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2극 3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이니까 6개를 파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 한 극 한 상의 홈수가 한 개인 것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은 집중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새는 어떻게 할까요? 요새는 집중권을 쓰지 않고 분포권을 쓴답니다. 왜 어때서 그러냐면요. 자, 이곳에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전기선에 이렇게 열이 나죠. 전기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울의 법칙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간에 열이 발생하고 안 좋은 점이 많다는 거죠. 알겠죠? 우리 학생들이 재밌게 생각한다면 군대에 가서 보초를 쓰는데 자, 초소에 병사들이 서너 명씩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어쩔까요? 안에서 떠들고 놀겠죠. 여자친구 얘기 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막 떠들어오면 통해 누설돼 버리죠? 그러죠. 딱 간첩이 멀리서 듣고 있었다. 저렇게 뭐라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런 누설된 리액턴스 값도 커지고 또 실제적으로 발생한 파도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파가 더 깨끗하게 잘 나올까 이렇게 해서 고민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작게 슬롯을 따로따로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파서 해놓으니까 어때요? 병사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호에다 넣어주니까 더 이상 못 떠들죠? 그러죠. 못 떠들다. 열도 어떻게 될까요? 각자 다 이렇게 식으니까 열도 더 적게 나겠네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한다? 분포권으로 한다. 분포권. 이렇게 분포시켜 놨죠. 그래서 파형이 개선된다. 깨끗하고 예쁜 파가 나온다. 깨끗하고 예쁜 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설되는 리액턴스 이런 것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나 원래 여기서 100이라는 파가 나왔다면 100이라는 기전력이 나왔다면 이것은 96밖에 안 나온답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100이 나와야 하는데 96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손해죠. 그렇지만 파가 예쁘게 나야 되죠.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 전기의 파가 예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포권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문제 분포 개수 값은 얼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0.96하고 찍어야겠습니다. 알겠죠? 0.96이다. 자, 분포 개수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식으로는 이렇게 돼요. 식으로는 자, 1, 2, 3, 4 중에 찍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식으로는 1, 2, 3, 4 중에 찍으세요. 그러면은 Q sin 2m Q분의 파이분의 sin 2m분의 파이죠. 물론 이제 사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약분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한번 이렇게 지어볼까요? Q와 Q를 지운다면 sin 2n분의 파이, sin 2n분의 파이 똑같네요. 그죠? 그러죠. 그래서 이걸로 얼른 1, 2, 3, 4 중에 맞힐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온다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절권에서 배우겠어요. 단절권. 단절권이라는 것은 짧을 단자예요. 짧게 끊었다. 어떻게 짧게 끊었는가 한번 봐보게요. 자, 원래 선배들이 200년 전에는 이렇게 N극과 S극 사이에 정확하게 센터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했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줬다.
정확하게 센터 부분에 감아줬다. 그런데 좋지 않아. 이렇게 파가 별로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배들이 우연히 이렇게 안에 코일을 좀 짧게 해줬어요. 짧게 해줬어.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발전기를 돌리다가 선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당겨야 되죠. 이렇게 당겨서 조여야 되죠. 감아야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안쪽으로 더 선이 들어가겠죠. 어쨌거나 실수가 됐든 어쩌게 됐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선을 안쪽으로 짧을 단자니까 짧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어주니까 신기하니 파가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단절권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제작부터 짧게 만들어 나옵니다. 장점을 볼까요? 파형이 좋다. 파형이 이쁘게 나온다. 길이가 축소된다. 와, 그러죠. 이 선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리에 의한 손실인 동손도 감소하겠네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구리 값이 비싼데 그 발전기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절약하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절 개수를 볼까요? 단절 개수를 보니까 KP라고 하는데 사인 2분의 1 베타 파이라고 표현하고 대략 0.96에 가까운 값이네요. 그러니까 단절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100이라는 전기가 나오는데 단절권을 사용하면 96이 나온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 4 정도 손해잖아요. 그러더라도 파가 예쁘게 나오니까 단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가 볼까요? 시험 문제는 자, 단절 개수를 한번 1, 2, 3, 4 중에 맞춰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단절 개수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단절이다, 반절이다 생각하고 2분의 1을 기억하세요. 알겠죠? 반절이니까 2분의 1이다. 꼭 기억해 놓으면은 대충 찍어서 1, 2, 3, 4 중에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이제는 반작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반작용. 자, 직류기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전기자 회로에 전기가 흐르면은 거기에 자력선이 발생해서 반작용이 발생합니다 했죠. 근데 동기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발전기도 마찬가지로 반작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시험에는 잘 나오니까 우리가 쉽게 외워야겠죠. 자, 먼저 L부터 봐보겠어요. 자, 코일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선생님이. 어떤 전압이 가해지면 코일 부하에서는 전류가 90도 늦게 따라온다 했죠. 꺼여버린다 했죠. 꺼여버리게 되면은 자, 전압이 가해질 때 전류가 90도 늦어지는 거예요. 부하가. 그렇게 되면은 L, 감자작용한다. 감소해본다. 그러죠. 자속이 감소해서 결국은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코일 부하에서는 손해가 일어난다. 그리고 감자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콘덴사 부하에서는 어쩔까요? 콘덴사 부하에서는 어때요? 어떤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더 빨라진다 했죠? 그러니까 90도 더 빨라지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증가돼 버리죠. 증자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항 부하를 봐볼까요? 부하에 저항이 달려있어. 그런 경우는 자, 전압과 전류가 똑같이 가서 아주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이다. 100%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횡축 반작용이다. 이걸 횡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횡축 반작용이라고 또 이 교차로에서 나온다 해서 교차 자화작용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여기 흐르는 것을 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동기는 반대랍니다. 반대. 이쪽은 발전기고 이쪽이 전동기인데 반대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선생님 너무 귀찮고 어려워요. 그럴 경우는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알겠죠? 우리 학생들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뭐다?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늦게 가는 것이 뭐다? 코일 작용. 코일 작용이고 감자다. 그러면 얘는 반대니까 증자죠. 그죠? 증자의 반대니까 감자고. 그죠? 요 감자의 반대니까 증자가 되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한번 연습장에다 연습해 보세요.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지 8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요약지 8페이지 아래쪽에 봐볼까요? 단락비가 큰 기계가 좋다. 그렇게 써져 있죠? 자, 선배들이 지난 100년, 200년 동안 발전기를 이렇게 운용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여러 많은 선배들과 기술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어떤 기계가 좋던? 이것저것 다 운용해 봤는데 어떤 기계가 좋더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뭐다? 좋은 기계는 단락비가 크다. 단락비가 크면 어쩐 것이다? 좋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단락비가 큰 기기가 좋은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단락비라는 것이 뭐나요? 간단히 말해서 단락비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비가 크다는 뜻입니다.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가 큰 것을 단락비다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전격 전류와 단락 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여름철에 자, 계곡에 놀러 갔어요. 시냇가. 시냇가에 놀러 갔어요. 조카들하고 같이 재밌게 물장구도 치고 송사리도 잡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평상시 잘 쓰고 있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전격 전류를 한다. 이렇게. 전격 전류를 한다. 평상시 쓰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일기예보에 소낙비가 쏟아진다 그래요. 소낙비가 쏟아진다 하고 상류 측에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얼른 피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쇼트 났다, 사고 났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막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면서 소낙비가 내리면서 막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어요. 계곡에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 전류를 뭐라 한다? 사고 전류를 단락 전류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세다. 이런 것이 단락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약지 8페이지 아래 봐볼까요? 단락비가 큰 기계는 안정도가 좋다. 이렇게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안정도가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작은 배를 한번 타본 적 있나요? 유원지 같은 거 가면 작은 배 타죠? 작은 배 타면 어떻게 된가요? 휘청휘청하죠? 이런 건 안정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큰 제주도 갈 때 쓰는 큰 페리해선 같은 타면 어떤가요? 타도 움직이도 잘 않죠? 그런 걸 안정도가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전압이 이렇게 막 변동하면 어떻게 된가요? 고장 나버리겠죠? 근데 전압 변동률이 적다. 전압은 편안하게 좋죠? 계좌 자속이 크다. 그러니까 N극에서 자속이 풍성이 잘 나오는 거죠. 공극이 큰 것이 좋다. 또 과부하 내량과 무부하 충전 용량이 크다. 출력이 큰 것이 좋다. 자, 이번에는 공극이 큰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공극이 큰 것이 좋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고 예를 들어보게요. 그러면 N극에서 S극에서 이렇게 자력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력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력선이 나오는데 어때요? 이 사이에 극 사이의 공간은 좀 작죠? 작죠.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이 부분은 자력선이 안 닿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자력선이 이 부분을 안 닿아버리죠.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좀 과장해서 자,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과장해서 하면은 어떻게 된가요? 이건 공극이 크죠?
극사의 공간이 굉장히 크죠. 그 대신에 자력선 안에 완전히 젖어버리죠. 자력선 안에 완전히 젖어버리죠. 그래서 공극이 큰 것이 자력선 완전 안에 젖어지니까 크다,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또 출력이 큰 것이 좋다. 출력이 큰 것이 좋죠. 또 동기 임피던스는 작은 것이 좋다. 동기 임피던스는 뭔가요? 동기 임피던스란 동기기 기계의 임피던스라는 뜻입니다. 동기기 기계의 임피던스. 임피던스란 바로 세 가지죠. 저항과 코일과 콘덴사. 이 세 가지 저항. 알죠? XL, XC. 이론 시간에 배웠죠? 순수한 저항,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이걸 다 한꺼번에 합해서 저항률을 합해서 임피던스죠. 알겠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적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저항이 크면 어떻게 된가요? 전기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을수록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기계의 형태와 중량이 커지고 철선이 커지고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이런 기계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덩치가 크더라. 전체적으로 덩치가 크니까 어때요? 쇠가 많아지니까 철선이 많아지고 또 덩치가 5배, 10배가 크니까 가격도 더 비싸겠죠. 자, 이번에는 동기기 임피던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 그 위쪽에 시간화가 있어요. 보겠어요. 동기 임피던스는 IS분의 EN이다. 이렇게 돼 있죠. 상전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겠어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그림으로 외워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세 개의 가닥이 나오죠.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알겠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외워놔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임피던스니까 바로 이게 동기 임피던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락전류가 되고, 여기에 최초 발생한 전압을 상전압이라 합니다. 상전압.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닥 선을 이렇게 뭉쳐 놓은 거죠. 쇼트 시킨 거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임피던스, 즉 저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저항은 적이잖아요. 그죠? 저항이 적을수록 좋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를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R은 I분의 V죠?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기 임피던스도 I분의 2가 된답니다. 그런데 I는 어떻게 된가요? 단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단락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초 발생한 전압이니까 상전압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S분의 2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자, 단락전류가 10A입니다. 전압이 100V입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우되 그림하고 같이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림을 그냥 외워도 되긴 한데 잘 안 외워진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딱 그리고 여기 선을 묶었으니까 단락시켰지? 그래서 단락전류야. 이렇게 여긴 최초에 발생한 전압이니까 상전압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은 쉽게 시험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 밑에 그 위에 또 있어요. 발전기의 단락비와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시험이 뭐냐 그랬죠? 이 동기 임피던스. 이 동기 임피던스를 알아내기 위한 시험이 뭐냐? 이게 바로 삼상 단락 시험입니다. 알겠죠? 이게 삼상 단락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무브와 포화 시험도 필요하다 했죠? 무브와 포화 시험은 여기 있는 발생하는 전기를 알아내기 위한 시험인데, 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자, 계좌를, 자, 여기에다가 전기를 흘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좌전류를 흘려주죠. 이렇게 계좌전류를 흘려주면은 어때요? 천천히 전기를 흘려주면 이제 자석이 점점 세지죠. 그러면서 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커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포화 현상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뷔페에 가게 돼요. 친척 결혼식이에요. 돈도 많이 냈어요. 많이 먹어야겠죠? 딱 하는데, 나 5접시 먹어야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3접시, 4접시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르죠? 더 이상 먹을 수 없죠? 포화돼 본 거예요, 포화 현상. 알겠죠? 여기에 자석이 점점 세지는데, 이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가득 차니까 더 이상 자석이 세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을 뭐라 한다? 무부화 포화 시험을 해요. 무부화 포화 시험. 부화를 안 걸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시장에서 말을 사왔어. 그랬는데 안장도 걸지 않고 아무런 짐도 주지 않고 야, 네 실력 좀 보여줘. 마구 뛰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냥 전기만 흘려줘서 세게 얼마나 올라간가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무부화 포화 시험이라 한다. 그렇죠. 이런 무부화 포화 시험을 통해서 뭘 알까요? 자,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삼상 단락 시험을 통해서 단락 전류를 찾을 수 있죠. 단락 전류를 찾으니까 동기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8페이지 요약집 제일 위에 보면은 단락비와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시험이 뭡니까? 그랬죠. 그래서 무부화 포화 시험과 단락 시험 이렇게 그렇게 되죠. 또 단락비도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단락비는 쉽게 말해서 뭐다?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라 했죠. 그렇죠. 여기서 단락 전류가 나오죠. 단락 전류가 발생하니까 이런 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철심이 포화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감소한다 돼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서 선생님이 써놨어요. 자, 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이 포화되면 더 이상 안 늘어나죠. 자, 여기 값이 고정돼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자, 100 이상 안 늘어나요. 100 이상 안 늘어나. 꽉 차버렸어요. 여기가 100이요, 100. 더 이상 안 늘어나. 그런데 단락 전류는 계속 증가하는 중.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요? 줄어버리죠. 그러죠? 자취방에 라면이, 컵라면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된가요? 줄어버리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철심이 포화되면은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또 그 다음에 가운데로도 보면은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의 역수다 이런 것도 있죠. 동기 임피던스는 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의 역수다. 단락비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단락비분의 1이다. 또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은 어때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죠. 그렇죠?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단락비였죠? 그것은 임피던스의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임피던스분의 10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외에도 뭐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분의 PZ 이런 공식도 있죠. 그건 이제 어려운 식인데 외워다도 좋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의 제곱분의 PZ 이렇게 가지고 갖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배들이 계속 이제 임피던스 시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발전기는 전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저항이 적을수록 좋죠. 즉 동기 임피던스가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또 한 가지 실험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순간 단락전, 순간 또 돌발
단락전류. 그 다음에 아래쪽은 영구단락전류. 또 지속한다 해서 지속단락전류 할 수도 있죠. 선배들이 여기 쇼트 시험을 했죠. 이렇게 쇼트 시험이니까 어때요? 보통 220V도 딱 되면 어떻게 된가요? 뻥 터져버리죠. 그렇듯이 막 처음에는 큰 전류가 확 이렇게 솟구치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온 쇼트 전류를 뭐라 한다? 순간적으로 엄청 센 전류가 흐른다 해서 순간 단락 전류, 돌발 단락 전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천천히 작은 전류가 흐르는데 그래서 지속 단락 전류, 영구 단락 전류 이렇게 불러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흐른다 해서. 그래서 이런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뭘까? 그런 것을 연구를 했는데 거기 9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봐보게요. 9페이지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나요? 제일 위에 보면 단락 전류 제한은 동기 임피던스가 하는데 당연하죠. 자, 여기 있는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뭐가 잡아나나요? 이 저항 성분인 동기 임피던스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영구 단락 전류는 어떻게 하겠어요? 영구 단락 전류는 동기라 했죠. 동기. 영구 단락 전류는 동기 리액턴스가 하고 리액턴스는 코일 성분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 단락 전류는 돌발 단락 전류는 누설 리액턴스가 한다. 누설 리액턴스. 자, 그래서 결국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워야 되겠어요. 영구 단락 전류는 동기 리액턴스가 하고 돌발 단락 전류는 누설 리액턴스가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어떻게 외우면 쉽고 재밌게 잘 외울까요? 자, 친구랑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자판기예요, 자판기. 그래서 딱 커피를 뺐는데 친구가 장난이 너무 심해서 손을 탁 쳐버렸어요. 이렇게 찌그러 이렇게 엎드려진 거죠. 엎으러진 거죠. 그래서 자, 돌발적으로 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커피가 누설됐죠. 자, 그놈이 내 친구 동기예요. 근데 이름이 영구래요. 영구. 알겠죠? 그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자, 돌발적으로 탁 커피잔을 치니까 누설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놈 이름이 그놈이 내 동기인데 이름은 영구였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워놔서 잘 찍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동기 리액턴스와 동기 임피던스는 비슷하다 그렇게 돼 있죠.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는 비슷하다. 자, 동기 리액턴스와 얘와 동기 임피던스는 비슷하다. 자, 원래 임피던스라는 것은 R 플러스 J XLX. 알겠죠? XL이. 쉽게 말해서 임피던스라는 성분이라는 것은 저항, 순수한 저항과 코일 성분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 어떤 한 친구가 너무 이 동기 임피던스가 궁금한 거야. 이 안이 어떻게 됐을까? 발전기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항은 없었어요. 이 전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저항을 넣을 수 있나요? 넣으면 안 되죠. 단지 코일만 가득 들어있었답니다. 결국은 저항 성분은 거의 없고 코일 성분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사실상 무엇과 비슷하다? 코일 성분인 동기 리액턴스와 비슷하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액턴스라는 것이 뭐다? 코일이다. 이걸 기억해야겠어요. 알겠죠? 그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운데 볼까요? 무부하 포화곡선은 유기기전력과 계좌전류를 한 것이다. 그러죠? 볼까요? 이게 무부하 포화곡선이죠? 유기기전력 2라고 나오고
또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무부와 단자전압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죠? 무부하, 부하를 안 준 상태에서 전압을 잰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계자전류죠. 계자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부하 포화곡선을 내고요. 또 이제 부하 포화곡선은 단자전압과 계자전류예요. 부하 포화곡선은 단자전압과 계자전류다. 자, 부하 포화곡선 볼까요? 자, 계자전류가 여기 있고 단자전압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은 단자전압과 부하전류예요. 외부 특성 곡선 볼까요? 자, 이 발전기하고는 자, 발전소 안에서 뭘 하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발전소하고는 아무 관심도 없다. 자, 여기 외부 사람들은 뭘 본가요? 단자전압, 제일 끝에서 잰 단자전압만 관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하가 달려 있잖아요. 부하가.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뭘 한다? 부하전류를 한다. 단자전압과 부하전류만 관심이 있다. 외부 사람은. 그래서 단자전압과 부하전류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상단락곡선을 볼까요? 삼상단락곡선은 단락전류와 계자전류의 관계입니다. 자, 계자전류와 단락전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재면은 직선이 되는 이유, 직선이 돼버리는데, 이 직선이 왜 될까 하고 연구소에다 알아보니까 연구소에서 뭘 하냐면 전기자 반작용 현상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삼상 단락곡선이 왜 이렇게 직선이 되는가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전기자 반작용 때문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쉽게 외우는 방법 한번 해보게요. 부하는 계단이죠. 부하는 계단이다. 우리 쉽게 외우는 방법 해볼까요? 부하는 단자전압과 계자전류니까 단자전압과 계자전류니까 계단이죠. 계단이. 그 다음에 삼상 단락도 보면 어떤가요? 단락전류와 계자전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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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하냐면, 자, 부하가 계단에 서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3명의 부하가 계단에 서 있다. 옛날에 선생님이 깽 영화를 좋아했어요. 깽 영화 보면 깽들이 기관총을 들고 딱 적을 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하들보다, 야, 너희들 계단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신호하면 뛰어나와. 그런 거죠. 부하가 계단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삼상도 3명의 부하가 계단에 서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중에 쉬운 것만 살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126번 보게요. 126번. 교류기에서 집중권이란 매극 매상의 홈수가 몇 개입니까? 그랬죠? 집중권은 어때요? 한 개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한 개에 다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3번입니다. 127번. 분포 개수를 구하세요. 분포 개수는 얼마라 했어요? 아까 0.96이라 했죠? 0.96. 외우라 했어요. 128번. 단절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예쁜 파가 나온다 했어요. 예쁜 파. 그렇게 되면은 고조파가 제거된다. 그러니까 잡티가 제거되니까 예쁜 파가 되는 거죠. 120번 단절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치수가 늘어난다. 3번이 잘못됐죠. 그죠? 짧게 했는데 왜 치수가 늘어나나요? 138번 베타인 단절 개수를 구하세요. 단절 개수는 아까쯤에 반절이라 외우라 했죠. 그래서 사인 2분의 1, 베타파이 2분의 1을 생각하라 했어요. 131번 역률이 1이다. 효율이 좋은 반작용이 뭐냐? 교차 자화작용, 횡촉 반작용인 경우였죠. 저항 부하인 경우였어요.
132번 늦은 전류가 흐른다. 어떤 때 늦은 전류가 흐른다 했나요? 코일. 코일에서는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항상 90도 늦어지죠. 90도 늦어지죠. 2분의 파이. 그러죠. 그러면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감소하죠. 감자작용이죠.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90도 늦은 감자작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세요. 90도는 한 번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133번 횡축 반작용은 뭐냐? I 코사인 세타를 한다. 역률이 가장 좋다. I 코사인 세타입니다. 134번 동기 임피던스와 같은 것은 뭐냐? 동기 리액턴스라 했죠? 자, 어떤 친구가 발전기에 있느니 동기 임피던스가 너무 궁금했어. 그렇죠?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안에 저항은 없었어요. 저항은 없고 코일만 감아져 있었죠. 코일분인 동기 리액턴스가 있었다. 3번입니다. 삼상교류의 발전기의 전격 전류는 얼마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전격 전류 I는 자, 한번 봐볼까요? 계산. 자, P는 루트 3 VI라는 공식이 있어요. 삼상위에서의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I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I는 루트 3 V분의 P가 된답니다. 알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P가 1000단이네요. 이게 1000단이에요. 1000단이.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1단이고 여기는 1000단이니까 1000을 해줘야 양쪽이 맞겠죠? 그래서 J입니다. 136번 원통형 회전자 최대 출력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요. 돌극형은 몇 도다? 이렇게 막가지를 60도로 꽂았다 기억하고 원통형은 직각으로 90도를 꽂았다 기억하라 했습니다. 137번 한번 해보게요.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된 이유는 뭐냐?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라 했죠. 전기자 반작용. 계좌전류와 단락전류가 신기하게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연구소에다 알아보니까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었다. 자, 138번. 동기 임피던스 값은 얼마인가요? 동기 임피던스를 식을 물어봤죠? 동기 임피던스 식은 어때요? 이 그림을 꼭 이렇게 간단히 그릴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그림으로 외워주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 이렇게 세 가닥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묶어져 있으니까 단락전류고 여기에는 발생한 전압은 상전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임피던스가 바로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므로 동기 임피던스는 R은 I분의 V니까 I분의 전압, 상전압. 그러죠? 단락전류분의 상전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단락전류가 얼마인가요? 단락전류는 30A라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전압은 600V. 알겠죠? 600. 그래서 20A죠. 25ohm이죠. 자, 139번 단락비를 보고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까 단락비와 동기 임피던스는 역수관계였어요. 역수관계.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1.2분의 1이죠. 1.2분의 1. 알겠죠? 곱하기 100이 되겠죠. 이렇게 대충 찍어야죠. 역수관계다. 단락비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역수관계다. 83이에요. 140번.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뭡니까? 아까쯤에 어떻게 이런 걸 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상 단락곡선을 이렇게 단락 시험을 해야 되죠. 또 무부하 포화 시험을 해야 이 전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이 필요하다. 141번 단락비가 크면 어떻게 되는가요? 단락비가 좋은 기계가 큰 기계가 좋다. 단락비가 클수록 무조건 좋은 거다. 그러면은 변동률은 작아야 되겠죠. 전압이 막 이렇게 변동된다 해봐. 내가 새 차를 샀어. 여자친구 옆에 태웠어. 여자친구 고급 커피를 딱 치마에 갖고 있는데 차가 우두두두 하고 지나가면 어찌 돼? 다 커피 튀어부죠 옷에. 그죠? 짜증 제대로 내겠죠? 그러므로 변동률은 작을수록 좋겠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은 작아진다. 142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안정도가 높다. 1번 안정적이어야 되죠. 그죠? 작은 보트처럼 막 흔들리면 안 되죠. 안정해야 되죠. 143번 전압 변동률이 작다. 그러면 좋은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단락비가 크다. 144번 단락비가 큰 것은 어쩌냐? 안정도가 높다. 4번이 맞죠. 자, 자,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쉬고 다음 시간에 보게요. 수고했습니다.